이번 시간에는 차트의 기술 제11장 투자 심리 분석과 주가 사이클의 형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남긴 말처럼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집단적인 광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어려운 영역,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왜 경제 현상의 심리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뒤 오히려 교통사고 건수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믿고 더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스키장에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려다가 비슷한 이유로 계획을 접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끼어드는 순간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증권시장이야말로 이런 심리전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첫 번째 장은 투기의 역사와 군중 심리, 그리고 주식시장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느 청년이 큰 재산을 모은 노인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공황 시절 단돈 몇 센트로 사과 장사를 시작해 조금씩 돈을 불렸다고 답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부를 이뤘냐는 물음에 노인은 웃으며 아니라고 답하는데, 사실은 그 무렵 장인이 세상을 떠나며 거액의 유산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이 욕망이야말로 오랜 세월 투기를 만들어 온 배경입니다. 투기가 왜 반복되는지를 설명하는 두 학자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공황이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을 군중 심리에서 찾았고, 진실에 대한 차분한 통찰이 사라진 상태를 투기적 도취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낸 그린스펀은 이를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올라타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진다는 확신에 가까운 믿음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군중 심리 자체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맹자는 이해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군중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구스타브 르봉은 저서 군중 심리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삶의 방식이나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일단 군중으로 묶이면 하나의 집합적인 생각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되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것에 현혹되는 이런 군중 심리는 금융재난의 역사와 늘 함께해 왔습니다. 이런 군중 심리가 실제로 만든 거품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를 휩쓴 튤립 열풍은 최초의 현대적 거품 시장으로 꼽힙니다. 당시 막 생겨난 신문들이 튤립으로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부풀리면서 열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골드러시도 비슷한 맥락에서 벌어졌는데, 미식 축구팀 샌프란시스코 49어스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황금 탐색자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팀이 황금빛 장비를 쓰는 것은 그 시절을 기념하는 뜻입니다. 이런 열풍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1930년대 조선에서도 이른바 황금광 시대라 불리는 금광 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유행으로 취급되던 금광 열기가 점점 사회 전체를 휩쓸었고, 신문 기자와 법학자, 경제학자, 심지어 공학자들까지 앞다투어 이 흐름에 편승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에는 금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된다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들조차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시기의 핵심입니다. 2000년 겨울 여의도 증시를 뒤흔든 사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출을 앞두고 있던 동아건설이 막대한 금괴가 실린 침몰선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개장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고, 이런 흐름이 며칠이고 이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주가가 수십 배로 뛰었고, 적정 주가를 두고 온갖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년 뒤 이 회사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었고, 금괴 이야기는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소설의 소재가 될 만큼 상징적인 투기 사례로 남았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대공황과 닷컴 버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도 어딜 가나 낙관론이 팽배했고, 돈을 벌기가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극단에 이르자 남은 길은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이번엔 낡은 굴뚝 산업이 곧 사라질 것처럼 여겨지며 기술주 열풍이 불었고 다우 지수가 몇만까지 오를 것이라 전망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했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으로 전설적인 투자자 버나드 바루크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광풍이 몰아치던 시절, 바루크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다가 구두 닦기 소년에게서까지 투자 정보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까지 주식 이야기에 열을 올릴 정도가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그는 곧장 사무실로 돌아가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오늘날 시장은 컴퓨터가 순식간에 거래를 결정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대공황 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시장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심리적 분석이라는 개념과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 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본적 분석은 어떤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근본 원인을 연구하고, 기술적 분석은 원인은 제쳐두고 나타난 결과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한 심리적 분석은 원인과 결과 모두에 관심을 두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함께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심리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중은 항상 틀린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다만 이 분석은 정확한 매매 시점을 짚어주는 기법이 아니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 수준인지 알려주는 나침반에 가깝습니다. 찰스 맥케이가 군중의 투기적 열광을 정리한 이후 리처드 사바커와 험프리 네일을 거쳐 앨런 엘더와 잭 슈웨거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심리적 분석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왼쪽 화면의 장점부터 보시면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사려는 역설적인 심리를 설명해주고, 시장이 한쪽으로 쏠릴 때 이를 비정상 신호로 읽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오른쪽의 한계를 보시면 거대한 시장 전체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시장이 극단적으로 쏠리는 경우 자체가 흔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번째 장은 역발상 분석입니다. 시작에 앞서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오직 주식으로만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부의 뿌리는 절약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검소한 생활을 즐기며 최근 자가용 비행기를 산 것이 돈으로 삶을 바꾼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종잣돈을 모으고 꾸준히 불려나가는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제된 태도가 바로 지금부터 살펴볼 역발상 투자와 맞닿아 있습니다. 역발상 분석은 컨트라리언이즘이라고도 부릅니다. 험프리 네일은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역발상 투자는 무작정 저가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 더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이 접근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대다수 참여자가 이미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의견의 근거가 사실은 미약해야 합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거나 막연한 추정에 불과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역발상 지표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잡지의 표지 기사입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비관적인 표지 기사가 실린 뒤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뚜렷하고, 낙관적인 표지 기사가 실린 뒤에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세한 숫자가 궁금하신 분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 봐주세요. 루머의 사고 뉴스의 팔라는 격언처럼 증시 관련 기사가 잡지 표지를 장식할 때는 이미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는 뜻이고, 사실상 최적의 매매 시점을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공포를 숫자로 바꾼 지표 VIX를 소개합니다.
화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검은 선이 VIX, 파란 선이 지수의 흐름입니다. 이 지표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지수화한 것으로 시장이 출렁일 때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특징적으로 지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이클을 그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지수가 고점 부근이면 시장은 곧 반락할 단계, 저점 부근이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코스피와 V코스피, 오른쪽은 나스닥과 VXN의 흐름을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V코스피는 우리 코스피 200 옵션 가격을 이용해 만든 한국판 VIX이고 VXN은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로 만든 지표입니다. 두 지표 모두 시장이 심리적인 공황이나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언제쯤 그 과도한 상태가 마무리되는지를 가늠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루비니 지수와 코스피의 흐름이 자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대 교수 누리엘 루비니는 금융위기를 예견하며 유명해진 대표적인 비관론자인데 사람들이 검색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를 지수화한 것이 바로 루비니 지수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많이 검색할수록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두 인물이 남긴 역발상 지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릴 린치의 전략가였던 리처드 번스타인은 증권사가 추천하는 자산 배분 비중을 하나의 심리 지표로 활용했는데 전문가들이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라고 권할 때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 존 도프만은 애널리스트 26명이 한 목소리로 매수를 추천했던 한 통신장비 회사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회사 주가는 이후 2해에 걸쳐 크게 폭락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순간에는 이미 살 사람이 다 산 뒤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장은 행동과학 이론과 인간 심리입니다. 주가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더 잘 보인다는 주장이 한때 유행했지만 이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서 있는 자전거는 손가락 하나로도 쓰러뜨릴 수 있지만 쓰러진 자전거는 두 손으로 힘껏 들어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상승과 하락은 겉으로는 대칭이어도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전혀 다릅니다. 자연계에는 종과 종 사이에 힘의 균형을 이루는 임계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관성의 함정과 집합적 도주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눈길에서 발자국만 보고 걷다 보면 실제로는 제자리를 맴돌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단기 악재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반영되면서 하락의 관성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패닉이란 위협을 피하려는 본능에서 나오는 집합적인 도주 현상을 뜻하는데 시위나 폭동이 구심점을 향해 뭉치는 것과 달리 패닉은 오히려 사방으로 흩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증시에도 하이에나가 있다는 흥미로운 비유를 소개해드립니다. 병들거나 무리에서 벗어난 사자를 하이에나 무리는 지칠 때까지 끈질기게 뒤쫓습니다.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금을 앞세운 세력이 나타나 추세를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한편 물리적인 시간은 하루살이와 사람, 거북이가 서로 다르게 느끼는 시간과는 다른 개념인데 체중 대비 운동 에너지로 보면 하루살이의 하루와 사람의 70년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을 읽어야 하는 투자자들 이야기입니다. 같은 정서라도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몸짓으로 표현되고 해석되는데 투자자들 역시 시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 참여자의 표정을 읽고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코쿠닝이란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공간에 고립되어 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홈트레이딩이 보편화되면서 예전처럼 다른 투자자와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눌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은 행동재무학입니다. 먼저 투자일지를 써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가는 수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이 모인 결과이기에 하루아침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 발자취와 이유를 꾸준히 기록해두면 다음 흐름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경험이지만 같은 돌부리에 2번, 3번 걸려 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매매와 손익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동재무학은 돈 앞에서는 왜 모두 바보가 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며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본트와 탈러라는 두 학자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세프린과 스탠먼은 오를 주식은 너무 일찍 팔고 내릴 주식은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성향을 발견했는데 이를 기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 장부와 지나친 자신감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월급보다 뜻밖의 들어온 상여금을 훨씬 더 과감하게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마음속에서 돈을 서로 다른 장부에 나누어 담기 때문이며 이를 마음의 회계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가장 크게 흔드는 심리적 편향은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졌다고 믿을수록 매매 횟수가 늘어나고 그 결과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장은 주가 사이클의 형태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위쪽은 매수자 집단과 매도자 집단의 통합 성향을, 아래쪽은 그에 대응하는 가격의 강세 추세와 약세 추세를 함께 보여줍니다. 강세 추세 구간에서는 매수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약세 추세 구간에서는 매도 세력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짧은 구간에서만 두 세력이 잠시 공존하고 그 외에는 언제나 하나의 세력만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가격과 투자자 감정이 그리는 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의 순환 궤적을 보시면 가격 변화율과 투자자 감정이 안정적인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격이 고점에 이르기 직전부터 감정은 먼저 약해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가격이 저점에 이르기 전부터 감정은 먼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궤적은 경제와 사회, 정치 같은 주변 환경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세를 뒤흔드는 2가지 충격을 소개합니다. 순추세 충격은 가격이 나아가는 속도만 더 빠르게 만들어 기존 추세를 한층 강하게 다지고, 역추세 충격은 가격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를 바꾸어 추세 반전의 원인이 됩니다. 화면 왼쪽 그래프에서 안정적인 순환 궤도를 벗어나 안쪽으로 급격히 튀는 지점이 바로 충격이 발생한 순간입니다. 고점에서 곧바로 반전이 오지 않고 잠시 재확인 구간을 거치는 모습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그림은 충격 이후 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조정 과정을 나선형으로 보여줍니다. 충격이 발생하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감정도 함께 약해지지만 그 뒤 반등 국면을 거치며 감정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결국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은 다시 하락해 새로운 추세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세가 뒤집히기 직전에는 일정한 패턴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먼저 가격과 감정 사이의 순환 관계가 무너지며 시장이 한쪽 극단으로 쏠리고, 이어서 가격이 대다수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며 투자자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 가격이 충격 직전 수준까지 되돌아가는 재확인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반전이 시작되며 투자자의 감정도 함께 돌아섭니다. 시장이 한 극단으로 치우쳤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야기를 실전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군중 심리는 튤립 버블부터 오늘날의 증시까지 형태만 바꿔가며 반복됩니다. 둘째, 심리적 분석과 역발상 사고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 비판적인 거리를 두는 방법입니다. 셋째, 가격과 감정은 하나의 순환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고 충격은 그 순환을 뒤흔드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